내 옷을 찢을 거야. 쓰러져서 발악하는 금발 아가씨. 그녀가 쓸모없다며 무시하던 좌천된 경호원이 오만한 그녀의 젖은 옷 찢고 참교육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나 같은 건 버리고 가요. 제발. 스칼렛의 울부짖음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깎아지른 절벽 중턱,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그녀는 로프 하나에 매달린 채 마비된 다리를 허공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몸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녀의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쥔 김 차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낡은 정장 재킷은 찢겨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가 피를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시끄러워.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나 때문에 죽지 마요. 내 임무는. 김 차장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날 뭐라 불렀든 끝까지 가는 거야. 그가 발을 헛디뎠다. 빗물에 젖은 바위가 부서져 내렸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크게 흔들렸다. 스칼렛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불과 24시간 전 모든 것이 정반대였던 그 순간처럼 24시간 전 남쪽 바다 한가운데 눈이 시리도록 하얀 거대한 요트가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갑판 위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젊은 남녀의 방정맞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스칼렛은 그 요트의 여왕이었다. 햇빛을 받아 부서지는 금발, 20살 남짓의 완벽한 몸매. 그녀는 값비싼 술을 물처럼 마시며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의 숭배하는 듯한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나라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사의 외동딸이었고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녀의 파티가 한창일 때 김 차장은 요트 2층 그늘진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이 파티의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낡았지만 목깃 하나 구겨지지 않게 다려입은 검은 정장. 40대 중반의 무표정한 얼굴. 그는 파티를 보지 않았다. 바다를 보지도 않았다. 오직 스칼렛, 그녀 한 사람의 뒷모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경호원이었다. 하지만 스칼렛에게 그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물건에 불과했다. 저기 저 아저씨 좀 봐. 스칼렛이 친구들에게 김 차장을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다. 아빠가 붙여놓은 내 보모야. 내가 사고라도 칠까봐 쫓아다니는 한물간 늙은 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 스칼렛. 너무 심하다. 그래도 경호원이라며. 경호원? 푸훗. 스칼렛이 과장되게 웃었다. 저 아저씨 한때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뭔가 지키는 사람이었다나 봐. 근데 지금은? 그녀는 김 차장 쪽으로 보란 듯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정치 싸움인가 뭔가에 잘못 껴들어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대. 퇴물이 된 거지. 근데 아빠가 옛날 정이 있다고 불쌍하니까 걷어준 거야. 내게로. 김 차장은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좌천되었다. 한때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함이었다. 그는 상부의 비리를 덮어쓰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철부지 아가씨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벌이었고 속죄였다. 스칼렛은 김 차장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거슬렸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면 고통스러워하거나 최소한 화라도 내야 하는데 저 남자는 마치 돌부처 같았다. 그녀는 저 쓸모없는 남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아, 심심한데. 스칼렛이 일부러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요트 난간으로 다가갔다.
바다에 빠져볼까? 그녀가 바다로 몸을 기울이는 위험천만한 순간, 김 차장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사라지고 10년 전 최정의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두 걸음에 그녀의 뒤로 다가가 난간을 넘어가려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파티의 음악이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스칼렛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대신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짝! 그녀의 손바닥이 김 차장의 뺨을 후려쳤다. 요란한 소리가 가판 위에 울려 퍼졌다. 감히 내까짓게. 스칼렛이 김 차장의 멱살을 잡은 정장 옷깃을 쥐고 그를 노려봤다. 내 몸에 손을 대? 이 쓸모없는 늙은 개. 그녀는 김 차장을 파티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제 아빠가 주워온 퇴물이에요. 한때는 대단한 경호원이었다나 뭐라나.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뒤나 쫓아다니는 신세죠. 그녀는 김 차장의 낡은 정장 재킷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이 땀 냄새 나는 정장 좀 봐. 역겨워. 당신 같은 동양인 아저씨한테서는 땀 냄새밖에 안 나. 내 파티 물 흐리지 말고 당장 사라져. 친구들이 다시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조롱이었다. 김 차장은 뺨에 번지는 뜨거운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그늘진 구석으로 몸을 돌렸다. 그가 모욕을 참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스칼렛은 그가 굴복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스칼렛이 분노에 차 자신이 마시던 비싼 술잔을 그의 등 뒤로 집어던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김 차장의 등이 샴페인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젖은 정장 재킷이 등 뒤로 축 늘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트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을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쿵! 요트가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스칼렛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판 위로 나뒹굴었다. 음악이 끊기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요트의 엔진실 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보타주, 의도된 폭발이었다. 테러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찾으며 서로를 밀치고 아우성쳤다. 스칼렛은 가판 바닥에 넘어진 채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믿었던 화려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 차장이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등은 그녀가 던진 술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퇴물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냉철하고 차가운 요원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스칼렛이었다. 그가 스칼렛의 팔을 잡아챘다. 아까 그녀가 자신을 때렸던 바로 그 팔이었다. 이거나, 변태, 저리 가. 스칼렛이 공포 속에서도 그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다. 김 차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스칼렛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짝! 스칼렛의 비명이 멎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보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김 차장은 스칼렛을 짐짝처럼 어깨에 둘러맸다. 그녀의 비명은 무시했다. 그는 아수라장을 뚫고 구명 보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칼을 뽑아 구명 보트를 묶은 밧줄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그는 스칼렛을 먼저 보트 안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자신도 몸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요트가 마지막 신음을 토해내며 바닷속으로 거꾸로 처박히기 시작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김 차장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침몰하는 요트에서 벗어났다. 잠시 후 바다 위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파티도 사람들의 비명도 모두 사라졌다. 망망대해 위에 낡은 정장 차림의 김 차장과 찢어진 파티복 차림의 스칼렛, 두 사람만이 작은 구명보트에 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 차장은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을 토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짠물이 목구멍을 긁어내리는 고통에 눈이 절로 찌푸려졌다. 그가 눈을 뜬 곳은 낯선 해변이었다.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아니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검고 축축한 모래, 그리고 사방에 널린 뾰족한 화산암. 마치 지옥의 입구 같았다. 그는 낡은 정장 재킷을 쥐어짰다. 어깨와 옆구리가 찢어져 너덜너덜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을. 그는 품속을 더듬었다. 다행히 방수 주머니에 넣어둔 묵직한 사냥용 칼과 나침반은 남아있었다. 그의 임무, 그의 속죄. 김 차장은 고개를 돌렸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스칼렛이 파도에 밀려와 웅크리고 있었다. 값비싼 파티복은 갈갈이 찢겨져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고 햇빛 같던 금발 머리는 해초처럼 엉겨붙어 있었다. 그는 다가가 스칼렛을 파도가 닿지 않는 안전한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스칼렛이 바닷물을 토해내며 눈을 떴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는 처음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러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김 차장의 젖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안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김 차장을 밀쳐냈다. 저리 가. 내 몸에서 손 떼. 그녀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사실보다 이 쓸모없는 남자가 자신을 만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폈다. 부러진 손톱, 모래가 박힌 무릎, 그리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 내 전화기, 내 가방. 내 가방 어딨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 모래를 파헤쳤다. 그녀의 작은 손가방에는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당신, 내 가방 못 봤어? 당장 찾아내. 내 전화기. 김 차장은 그녀의 손을 말없이 떼어냈다. 그리고 일어나 이 섬의 지형을 살폈다. 사방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유일한 길은 짐승이나 다닐 법한 빽빽한 정글 입구뿐이었다. 구조 헬기가 찾기에는 최악의 장소였다. 내 말 안 들려. 스칼렛이 그를 따라 일어섰다. 당장 내 전화기 찾아와. 아빠한테 전화해야 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김 차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정글 입구로 걸어갔다. 생존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식수 확보였다. 태양은 뜨거웠고 이대로 두면 2시간 안에 탈수로 쓰러질 터였다. 그의 그 무시가 스칼렛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거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차 찢어지는 듯했다. 다 당신 탓이야. 이 쓸모없는 늙은이. 김 차장의 걸음이 멈췄다. 쓸모없다. 또 그 말이었다. 그의 좌천된 명예를 짓밟는 단어.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뺨이나 맞고 굴욕이나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쓸모없는 놈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녀의 논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모든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자신을 구해준 이 퇴물 경호원이었다. 아빠가 왜 당신 같은 퇴물을 나한테 붙여놨는지,
내 진짜 경호원들은 그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두지 않았을 거야. 요트가 폭발할 때 당신은 뭐 했어? 그저 날 짐짝처럼 끌고 도망친 것 말고 뭘 했냐고. 김 차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가씨.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몹시 잠겨 있었다. 우리는 조난당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닥쳐. 누가 파티가 끝났대? 당신이 끝난 거지. 당신은 쓸모없어. 처음부터 그랬어. 당신은 내 경호원이 아니라 내 짐이었어. 그녀는 해변에 젖은 모래를 한 움큼 집어 그에게 던졌다. 흙탕물이 그의 찢어진 정장에 얼룩을 더했다. 김 차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정글로 향했다. 지금 이 순간 저 여자의 모욕을 받아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어딜 가? 이 늙은 개. 돌아오지 못해. 스칼렛이 소리쳤지만 그는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날 혼자 두지 마. 돌아와.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이 낯선 섬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남겨졌다. 짐승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글의 어두운 입구가 자신을 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오만했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땡볕에 살이 익는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 차장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칼렛은 그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뭐야? 빈손이야? 물도 못 구해왔어? 당신 정말 쓸모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차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말없이 아까 그가 사라졌던 정글 입구 쪽을 가리켰다. 그는 정글을 헤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섬을 정찰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그 쓸모없는 남자의 뒤를 따랐다. 가시던 불이 그녀의 맨살을 핥히고 뾰족한 돌이 그녀의 신발을 뚫었지만 김 차장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10여 분을 걸었을까? 김 차장이 멈춘 곳은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와 고인 작은 웅덩이 앞이었다. 물은 맑지 않았다. 낙엽이 썩고 흙이 뒤섞인 말 그대로 흙탕물이었다. 물 위에는 날벌레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김 차장은 그 웅덩이 앞에 엎드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그는 그것이 바닷물이 아닌 마실 수 있는 민물임을 확인했다. 그가 일어나 스칼렛에게 손짓했다. 마셔야 합니다. 스칼렛은 그 웅덩이를 보고는 경악했다. 그녀는 평생 이탈리아산 생수 이외에는 입에 대본 적이 없었다.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라고. 이게 당신이 마시는 물이야? 짐승이나 마시는 걸. 그녀는 구역질이 난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난 안 마셔. 차라리 죽을래. 곧 헬기가 올 거야. 우리 아빠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그들은 깨끗한 물을 가져올 거야. 난 저딴 거 안 마셔. 김 차장은 그녀를 묵묵히 바라봤다. 그는 손으로 다시 물을 한 움큼 떠서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셔야 삽니다. 더러워. 내 몸에 손대지 마. 스칼렛이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흙탕물이 김 차장의 옷을 적셨다. 김 차장은 젖은 손을 말없이 내려다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설득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포기한 듯 다시 몸을 돌렸다. 어딜 가? 또 도망가는 거야? 이 쓸모없는 놈.
그는 대답 대신 웅덩이 옆에 있던 사람 키만 한 대나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칼렛은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돌아와. 돌아오라고. 그녀가 울부짖으며 그를 쫓아가려 할 때 김 차장이 다시 덤불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그가 칼로 잘라낸 굵은 대나무 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웅덩이로 가지 않았다. 그는 대나무 숲의 다른 쪽 아직 마르지 않은 굵은 대나무를 골라 칼로 비스듬히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그 대나무에 잘린 단면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대나무 수액이었다. 김 차장은 그 물을 자신이 가져온 대나무 통에 받았다. 흙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자연이 걸러준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운 대나무 통을 들고 스칼렛에게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마실 물을 구해온 그를 보고 순간 안도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그녀에게 물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스칼렛의 발 앞에 대나무 통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10걸음쯤 떨어진 바위에 주저앉아 아까 자신이 마셨던 짐승의 물, 그 흙탕물을 다시 손으로 떠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개가 아니다. 마시고 살든 오만함에 목말라 죽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스칼렛은 자신의 발 앞에 놓인 대나무 통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목구멍은 불타는 듯 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김 차장을 노려봤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모욕했던 그 입술이 지금은 타는 갈증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퇴물이 구해온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마셔본 물 중에 가장 쓰고 가장 굴욕적인 맛이었다. 스칼렛은 그 퇴물 경호원이 던져준 대나무 통을 단숨에 비웠다. 목숨을 구한 안도감보다 자신이 짐승처럼 이 물을 마셨다는 굴욕감이 더 컸다. 그녀는 대나무 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가 바위에 앉아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김 차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날 구한 게 아니야. 당신 임무니까 한 거잖아. 난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 김 차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은 이미 덤불을 헤치고 대나무를 자르느라 온통 긁힌 상처투성이었다. 스칼렛은 그의 그 침묵이, 그 무심함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 것 같았다. 요트 위에서 그는 자신이 늙은 개라고 불러도 알겠습니다. 아가씨라고 대답하던 완벽하게 통제되는 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섬에서 그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아가씨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짐승의 물과 깨끗한 물을 구분하여 마치 너는 내 수준에 맞는 것을 마셔라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역전된 관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시 소리쳤다. 내 말 안 들려? 아빠가 구조대를 보낼 거야. 그때까지만 참는 거라고. 당신이 내 목숨줄이라도 쥔 것처럼 착각하지 마. 김 차장은 칼을 가는 것을 멈췄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돌멩이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구조대가 올지 안 올지는 하늘만 압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가 보낸 구조대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대로 해변에 앉아 있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짐승들이 나올 겁니다. 그가 칼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나는 거처를 만들고 불을 피울 겁니다. 따라오시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아버지를 기다리시든 그건 아가씨의 선택입니다.
그는 또다시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 당신은 알아서 하라는 가장 잔인한 무시였다. 내까짓게 감히 날. 스칼렛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김 차장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다시 모래사장에 주저앉았다. 그래, 여기서 죽나 보자. 저 늙은 개가 다시 돌아오나 보자.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오기는 공포로 변했다. 태양은 뜨거웠다. 그늘 한 점 없는 해변은 마치 불판 위 같았다. 목은 다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정글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결국 울면서 일어섰다. 그녀는 김 차장이 사라진 정글 입구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김 차장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늘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정글을 헤치고 나가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천국처럼 보였다. 산호초가 방파제처럼 둘러싸인 얕고 투명한 웅덩이였다.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형형색색의 작은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었다. 요트에서 즐기던 그 어떤 수영장보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웅덩이 옆 바위에서 김 차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칡넝쿨로 밧줄을 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웅덩이 주변을 꼼꼼히 살핀 후였다. 스칼렛은 그 웅덩이를 보자 갈증과 더위, 그리고 모욕감으로 뒤범벅된 몸을 당장이라도 던지고 싶었다. 저기 저 물은 마셔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김 차장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안 됩니다. 뭐? 저 산호초 웅덩이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다. 왜? 아까 그 흙탕물보다 10배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 근방 해양 생태계는 치명적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웅덩이 구석을 가리켰다. 저길 보십시오. 죽은 새와 물고기들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독에 당했습니다. 저 웅덩이는 덫입니다. 스칼렛은 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 명령. 그녀는 이 쓸모없는 퇴물이 자신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저 태도.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취급하는 저 눈빛. 그녀의 오만함이 공포를 억눌렀다. 날 통제하려 들지 마.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까짓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뭔데 여긴 되고 저긴 안 된다고 정해. 경고했습니다. 아가씨. 경고. 하. 스칼렛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그가 여전히 쓸모없는 겁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겁쟁이로 쓸모없이 늙어 죽을 거야. 난 아니야. 그녀는 보란 듯이 웅덩이를 향해 걸어갔다. 스칼렛, 멈춰. 김 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싫은데?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그녀는 얕은 웅덩이, 발목 정도 차오르는 물에 발을 담갔다. 시원한 바닷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닿자 기분이 상쾌해졌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 겁쟁이. 그녀가 김 차장을 향해 비웃으며 물을 첨벙거렸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겁쟁이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요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스칼렛의 목에서 짐승이 목 졸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비싼 몸에 딱 붙는 옷 위로 거미줄 같은 투명하고 푸르스름한 촉수들이 수십, 수백 가닥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발을 디딘 웅덩이 전체에 퍼져 있던 죽음의 덫이었다. 맹독성 해파리 떼였다. 꺄아. 그제야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그녀는 웅덩이 안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온몸이 보이지 않는 불길에 휩싸인 듯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김 차장은 그 비명을 듣는 순간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다. 퇴물 경호원은 사라졌다. 오직 요원만이 남았다. 그는 웅덩이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굵은 야자수 잎을 꺾어 빗자루처럼 웅덩이 물을 거칠게 쓸어냈다. 스칼렛의 몸에 붙은 촉수들을 떼어내는 동시에 주변의 다른 해파리들을 밀어내는 응급처치였다. 살려. 줘. 스칼렛이 거품을 물며 그에게 손을 뻗었다. 김 차장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짐승처럼 그녀를 무트로 끌어냈다. 그는 스칼렛을 모래사장에 내동댕이 쳤다. 콜록, 콜록. 그녀가 모래와 바닷물을 토해냈다. 만지지 마.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쇼크로 죽을 거야. 정신 차려. 김 차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스칼렛의 눈에 잠시 초점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몸을 보았다. 끔찍했다. 해파리 촉수가 그녀의 비싼 몸에 붙는 옷과 그 섬유에 엉겨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옷에 달라붙은 그 촉수들이 옷감을 뚫고 그녀의 피부 깊숙이 독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복부, 허벅지 옷이 감싼 모든 부위가 이미 붉고 푸르게 부어오르며 채찍으로 맞은 듯한 끔찍한 상처가 번지고 있었다. 김 차장은 이 상황이 최악임을 깨달았다. 촉수가 옷에 붙어버렸다. 이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다가는 아직 터지지 않은 수백만 개의 독침 세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독이 심장으로 퍼져 즉살 터였다. 안 돼. 보지 마. 스칼렛은 고통보다 수치심에 울부짖었다. 이 변태 늙은이. 차라리 죽을래. 내 몸에서 손 떼. 김 차장은 칼을 뽑아들었다. 스칼렛은 그가 든 칼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가만히 있어. 김 차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칼날을 세워 그녀의 몸에 붙는 옷, 그 어깨선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는 옷감을 피부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옷감 자체를 조각조각 잘라내야 했다. 촉수가 붙은 부분을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듯. 서걱. 비싼 옷감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악, 너무 따가워. 화끈거려. 불타는 것 같아. 죽여줘. 제발.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김 차장은 그녀의 어깨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도 위험해졌다. 독 퍼져. 참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옷을 어깨부터 배꼽까지 거칠게 잘라냈다. 하얀 속살 위로 끔찍한 보랏빛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스칼렛은 자신이 이 쓸모없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발가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당신을. 그녀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김 차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다리에 붙은 옷, 허벅지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외쳤다. 그는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그녀의 몸에 붙은 옷 조각들을 하나하나 잘라냈다. 마침내 그녀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옷 조각과 촉수들이 제거되었다. 스칼렛은 이제 거의 반나체 상태로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오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독에 중독된 채 죽어가는 연약한 살덩어리일 뿐이었다. 김 차장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아까 봐두었던 특정 식물의 잎을 따와 돌로 지식였다. 그리고 그 끈적한 녹색즙을 그녀의 상처에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으아악! 그것은 불타는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참아! 독을 중화시켜야 해. 그는 그녀의 가슴, 복부, 허벅지 상처가 난 모든 곳을 꼼꼼하게 문질렀다. 스칼렛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극도의 고통과 의학적 쇼크, 그리고 그녀의 오만한 영혼을 파괴하는 굴욕감 속에서 마침내 정신을 잃었다. 김 차장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스칼렛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땀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낡은 정장 재킷을 벗었다. 그것은 그의 좌천을 상징하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 재킷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스칼렛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 차장은 자신이 피운 작은 모닥불 옆에서 뾰족하게 깎은 나무 창을 다듬고 있었다. 불은 겨우 피웠지만 젖은 나무라 연기만 맵게 피어올랐다. 그는 의식을 잃은 스칼렛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했다. 시청자들도 이제 해결됐네라고 생각했을 그 찰나였다. 자신의 낡은 정장 윗도리를 덮고 있던 스칼렛의 몸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활처럼 뒤로 휘었다. 격렬한 경련이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새어나왔다. 김 차장이 다듬던 창을 집어던지고 달려갔다. 스칼렛, 정신 차려.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스칼렛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아빠, 왜 나만 쓸모없다고 해? 김 차장의 몸이 굳었다. 그 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턱을 열고 눈꺼풀을 뒤집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늘구멍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는 아까 자신이 잘라낸 옷 조각에 붙어있던 촉수를 떠올렸다. 푸르스름한 빛을 띠던 상자 모양의 몸체. 그의 머릿속에 과거 그가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생존 훈련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바다의 말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독을 가진 생물. 그리고 그가 요원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눈앞에서 쓰러져 갔던 한 신참 부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해안 특수훈련. 빗나간 장마철. 훈련 중 바다에 빠졌던 신참 하나가 이것에 당했다. 그는 신참의 옷을 찢고 응급처치를 했다. 그 신참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신참은 그의 품에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마비되어 죽어갔다. 그것은 김 차장의 경력에 남은 첫 번째 실패였고 그가 좌천될 때까지 그를 괴롭혔던 트라우마였다. 젠장. 김 차장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냥 해파리가 아니었어. 맹독성 독사 해파리다.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은조렸다. 그때 그 신참은 실패했어. 내가 실패했어. 그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첫 번째 처치는 실패했어. 그가 사용한 식물즙은 피부의 고통을 잠재우는 민간요법에 불과했다. 진짜 독은 이미 그녀의 혈관을 타고 뇌로 퍼지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이 망망대해의 무인도에 무슨 해독제가 있단 말인가? 아니, 있어. 분명히 있었어. 그의 기억이 다시 과거로 향했다. 그가 쓸모있다고 불렸던 시절.
경호실의 전설적인 교관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김 차장, 자네가 만약 이 남해 안에 이 화산섬 근처에서 조난당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게. 맹독에 당했을 때 자네를 살릴 유일한 것. 그건 저 절벽 끝에만 자라네. 김 차장은 고개를 들었다. 이 섬의 북쪽 끝. 해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절벽. 악마의 절벽. 해독제는 교범에서만 봤던 붉은 이끼뿐이야. 이 섬 반대편 저 악마의 절벽 정상에만 자라지. 그는 스칼렛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경련이 잦아들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마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일시간 안에 그걸 먹이지 못하면 당신은 죽어. 그는 스칼렛의 뺨을 다시 때렸다. 스칼렛, 정신 차려. 일어나. 가야 해. 스칼렛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포와 고통만이 가득했다. 추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안 움직여.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지만 마치 남의 다리처럼 아무런 감각도 움직임도 없었다. 독이 이미 하반신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김 차장은 그녀의 절규를 묵묵히 바라봤다.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늙은 개라고 불렀던 반쯤 정신이 나간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임무는 실패했다. 그는 좌천되었고 이제는 이 철부지 아가씨 하나 지키지 못해 여기서 죽게 생겼다. 쓸모없다.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아니. 그의 눈에 불이 켜졌다. 과거 그는 신참을 잃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이것은 속죄였다. 그가 쓸모없게 된 그날의 빚을 갚을 기회였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 차장은 말없이 스칼렛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엎혀. 뭐라고? 스칼렛이 마비된 혀로 되물었다. 엎이라고. 김 차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일시간 안에 저 절벽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죽어. 아니, 우린 둘 다 죽어. 스칼렛은 울었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퇴물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걷지도 못하는 자신을 업고 저 지옥 같은 절벽을 오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쌌다. 김 차장은 그녀를 등에 둘러업었다. 그는 신음을 참았다. 그녀의 몸무게가 찢어진 정장 재킷 아래의 상처를 짓눌렀다. 그는 일어섰다.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의 무게,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는 악마의 절벽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악마의 절벽은 멀리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깎아지를 듯한 화산암 절벽은 이끼와 바닷물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었다. 발을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김 차장은 절벽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스칼렛은 그의 등 뒤에서 고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악이었다. 꽉 잡아. 김 차장이 짧게 말했다. 그는 구명 보트에서 챙겨온 로프를 자신의 허리와 스칼렛의 몸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첫 번째 바위 틈에 손을 꽂아 넣었다. 그의 등반이 시작되었다. 그는 경호원이기 이전에 특수부대원이었다. 산악 등반은 그의 훈련 중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일 때의 이야기였다. 지금 그의 등에는 의식을 잃어가는 성인 여성 한 명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낡은 정장은 거추장스러웠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위에 걸렸다.
그는 한 손으로 절벽에 매달린 채 칼로 정장 재킷의 남은 부분을 잘라냈다. 피투성이가 된 손이 드러났다. 요트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가 거친 바위에 쓸려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이 찢어진 듯 폭우가 쏟아졌다. 깎아지른 절벽 중턱,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안 움직여. 스칼렛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마비되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로프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쥔 김 차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나 같은 건 버리고 가요. 제발.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남자였다. 김 차장이 피를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시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내 임무는 당신이 날 뭐라 불렀든 끝까지 가는 거야. 그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크게 흔들렸다. 스칼렛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김 차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팔 근육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여기서 끝인가? 결국 난 쓸모없는 놈이었나. 그가 좌천되던 날의 기억이 폭우처럼 그를 덮쳤다. 김 차장, 자네는 끝났어. 쓸모없다고.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 동료들의 비웃음. 아니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으로 바위 틈을 찾아 움켜쥐었다. 그는 몸을 끌어올렸다. 그때 등 뒤에서 스칼렛의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열과 환각 속에서 그를 자신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었다. 아빠. 김 차장의 몸이 멈칫했다. 아빠,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쓸모없다고 해? 그 말. 김 차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쓸모없다.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그 지독한 단어. 그는 몰랐다. 이 오만하고 철부지 같던 아가씨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그 미국 대사는 김 차장을 퇴물로 좌천시킨 그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에게 쓸모란 오직 권력과 효율뿐이었다. 김 차장도 쓸모없어서 버려졌고 그의 딸 스칼렛조차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던 것이다. 김 차장은 그녀의 오만함이 사실은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빠, 난 쓸모없는 애가 아니야. 흑. 스칼렛이 환각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김 차장의 다쳤던 마음을 두드렸다. 그의 시선이 빗물에 젖은 스칼렛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초점이 순간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업고 있는 이 남자가 아버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불렀던 피투성이의 경호원이었다. 그녀는 고통과 마비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다. 사실 난 당신이 미웠어. 김 차장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당신처럼 스스로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죽도록 부러웠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퇴물이라 경멸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김 차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절벽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퇴물의 눈이 아니었다. 속죄를 하는 죄인의 눈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쓸모없다고 버려진 또 다른 영혼을 구해야 하는 요원의 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위해 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올랐다. 꽉 잡아. 김 차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퇴물의 것이 아니었다. 속죄를 하는 죄인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쓸모없다고 버려진 또 다른 영혼을 구해야 하는 요원의 목소리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음 바위를 움켜쥐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스칼렛의 고백. 부러웠다는 그 한마디. 그 말은 김 차장의 다쳤던 마음을 열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쓸모없다. 스칼렛이 환각 속에서 내뱉은 그 단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했던 그 말. 그것은 김 차장 자신이 좌천되던 날 상사에게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김 차장, 자네는 끝났어. 쓸모없다고. 그의 마음이 스칼렛의 고백으로 인해 격렬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이었다. 그는 다음 발을 디딜 곳을 찾았다. 폭우 속에서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그는 스칼렛의 상처와 자신의 상처를, 스칼렛의 아버지와 자신을 버린 상사를 겹쳐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과거에 발이 묶인 그 찰나, 그가 디뎠던 발밑의 바위가 빗물에 젖은 이끼와 함께 미끄덩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아! 그가 중심을 잃었다. 안 돼! 스칼렛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다. 덜컥. 김 차장의 피투성이가 된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스칼렛의 무게까지 더해져 그의 팔 전체가 어깨에서부터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빗속에서 이 지옥 같은 절벽 중턱에 오직 한 팔로 매달리게 되었다. 스칼렛은 그의 등 뒤에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숨도 쉬지 못했다. 으으. 김 차장이 신음을 터뜨렸다. 오른손에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빗물이 그 피를 씻어내며 붉은 줄기를 절벽 아래로 흘려보냈다. 그는 왼손으로 다른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의 몸이 스칼렛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를 덮쳤다. 과거의 망령이 빗소리를 타고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쓸모없다. 눈앞의 절벽이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깨끗한 거대한 사무실의 풍경이 보였다. 비싼 원목 책상, 고급 시가 냄새, 그리고 자신에게 좌천을 명하던 스칼렛의 아버지, 그 미국 대사의 차가운 눈빛. 김 차장. 환청이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자네는 실망스럽군. 아닙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그는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어쨌든 자네는 임무에 실패했어. 내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단 말일세. 쓸모가 없다. 그의 오른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자네는 끝났어. 대사의 목소리 위로 자신을 비웃던 옛 동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꼴 좋다 김 차장. 너무 잘 나가더니. 퇴물됐네, 퇴물.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 위로 스칼렛이 요트에서 내뱉었던 그 잔인한 모욕이 겹쳐졌다. 이 쓸모없는 늙은 개. 당신은 끝났잖아. 안 그래? 당신은 그냥 쓸모가 없는 거야. 남자로서도 경호원으로서도. 그의 기억이 그가 요원으로 불리던 시절 훈련 중 독사 해파리에 당했던 그 신참의 마지막 모습으로 향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던 그 신참은 결국 그의 품에서 죽어갔다. 그때도 그는 실패했다. 그래. 맞아. 김 차장의 눈이 절망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난 쓸모없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결국 실패하는군. 그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여자를 살려내면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쓸모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결국 퇴물이었고 쓸모없는 놈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바위 틈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린 스칼렛을 내려다봤다.
이 아이도 나와 같은 상처를. 차라리 이대로 끝내는 것이 속죄일지도. 그의 눈에 삶의 의지가 사라졌다. 그가 손을 놓으려 했다. 스칼렛은 자신에게 매달린 로프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 차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이 텅 비어 있었다. 아까 정글에서 본 짐승의 시체와도 같은 죽은 눈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포기했다. 아니,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 자신이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 쓸모없다는 그 저주가 지금 이 순간 이 남자를 죽이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거대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안 돼. 내가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당신이 날 살렸잖아. 그녀는 마비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폐에 남은 마지막 공기를 쥐어짰다. 안 돼. 그것은 공포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벽을 뒤흔드는 명령이었다. 김 차장의 텅 빈 눈동자가 그 외침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스칼렛이 미약한 정신 속에서 그를 향해 울부짖었다. 당신은 쓸모 있어. 김 차장의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스칼렛이 울부짖었다. 날 살려야 하잖아. 날 살려야 할 쓸모가 있잖아. 죽지 마. 이 바보 같은 남자야.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환청을 찢고 그의 뇌리에 박혔다. 쓸모 있어. 날 살려야 하잖아. 그것은 퇴물에게 내려진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에게 주어진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임무였다. 자신을 판단하던 상사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자신을 비웃던 동료들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연약한 여자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그의 쓸모는 명예나 지위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쓸모는 지금 당장 이 여자를 살려내는 것이었다. 크아! 김 차장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 다시 요원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비어있던 왼손을 미친 듯이 휘둘렀다. 피가 튀었다. 손톱이 깨지고 살점이 찢겨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툭. 그의 왼손 손가락 끝이 1cm도 안 되는 작은 바위 틈에 걸렸다. 그는 그 틈에 모든 체중을 실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올라간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자신의 몸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매달린 스칼렛을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트라우마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쓸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절벽의 정상을 향해 한 뼘 또 한 뼘. 자신과 자신에게 매달린 또 다른 쓸모없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짐승처럼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폭우는 그쳤지만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김 차장의 두 팔은 감각이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팔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칼렛의 생명을 매단 쇠사슬이었다. 그의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등 뒤에 스칼렛은 이제 앓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죽었나?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스칼렛. 그가 고함을 질렀다. 대답이 없었다.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스칼렛. 그는 미친 듯이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때 그의 손끝에 바위가 아닌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정상이었다. 으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몸을 절벽 위로 굴렸다. 그리고 로프에 매달린 스칼렛을 짐짝처럼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흙바닥 위에 거대한 대자로 뻗어버렸다.
김 차장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1시간. 그가 이 절벽을 오르는 데만 몇 시간을 썼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안 돼. 그는 기어갔다. 그는 이 절벽 정상, 이 척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그 전설 속의 약초를 찾아야 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빛났다. 저기다. 바위 틈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붉은 이끼. 김 차장은 기어가서 그 이끼를 한 움큼 뜯어냈다. 그것은 축축하고 기묘한 냄새가 났다. 그는 스칼렛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안 돼. 스칼렛. 안 돼. 김 차장은 절망했다.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쓸모없음을 증명하는 이 끔찍한 순간 그는 그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숨 쉬어. 숨 쉬라고. 컥. 스칼렛의 입에서 마지막 숨이 터져 나왔다. 김 차장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붉은 이끼를 자신의 입에 우겨 넣었다. 흙과 돌멩이가 씹혔다. 그는 그것을 잘게 씹어 즙을 냈다. 그리고 그는 스칼렛의 턱을 강제로 열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그것은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절박하고 원초적인 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씹은 이끼를 그녀의 목구멍 속으로 불어넣었다. 삼켜. 제발 삼켜. 그는 그녀의 목을 주무르며 즙을 넘기게 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가 마지막 이끼까지 그녀에게 넘겼을 때 그의 몸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푹. 그가 피를 토했다. 과다한 출혈과 탈진. 그는 스칼렛의 옆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칼렛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살았나?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됐다. 내 속죄는 끝났다. 김 차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좌천되던 날의 굴욕도 퇴물이라 불리던 수치심도 쓸모없다는 저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이 지옥 같은 섬의 정상에 내려놓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이 척박한 땅에서 조용히 잠들고 싶었다. 그의 의식이 차갑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닿았다. 그것은 빗물이 아니었다. 흙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스칼렛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여 그의 손을 붙잡은 것이었다. 김 차장의 멈췄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한 남자의 손을 본능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가 김 차장의 식어가는 몸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다. 아니, 그의 눈이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다. 아직 죽을 수 없어. 그는 생각했다. 내 속죄는 끝났을지 몰라도 내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그녀가 이 섬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니,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안전한 곳까지 돌아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김 차장은 스칼렛이 붙잡은 그 손에 힘을 주어 답했다. 그는 쓸모없다는 저주를 이겨냈다. 이제 그는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지옥 같은 절벽의 정상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밤하늘을 뒤덮었던 폭풍우가 걷히고 섬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지독한 한기 속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이 아팠다. 목구멍은 불에 댄 것처럼 따가웠고
입안에서는 역한 풀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났다. 나 살았나?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움직였다. 마비가 풀려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김 차장. 그는 그녀의 옆에 짐승처럼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기어가 그에게 다가갔다. 김 차장, 일어나 봐요. 그는 미동도 없었다. 스칼렛은 그를 흔들기 위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등을 보았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의 등.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정장 셔츠는 찢겨진 넝마주의가 되어 있었다. 그 넝마주의 아래로 그의 등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었다. 절벽을 오르며 긁힌 상처, 요트에서 탈출할 때 찢어진 상처. 그의 등은 마치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새겨놓은 붉고 검은 지도 같았다. 피가 굳어 딱지가 앉았지만 어떤 상처는 여전히 미약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스칼렛은 깨달았다. 이 남자가, 이 쓸모없는 늙은 개라고 불렀던 이 남자가 자신을 업고 이 등을 방패 삼아 그 지옥의 절벽을 올랐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김 차장의 정장 재킷. 그가 좌천되던 날부터 그의 쓸모없는 자존심을 지켜주던 마지막 갑옷. 그녀는 말없이 그 낡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비싼 옷은 이미 다 찢겨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도 굴욕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피투성이 등을 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경멸했던 그 상처가 사실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울면서 그 정장 재킷을 찢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찢어진 천으로 그의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니, 닦아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찢어진 천으로 그의 상처를 묶어주기 시작했다. 피가 멈추기를, 제발 그가 살아주기를 기도하며. 그녀가 마지막 매듭을 묶었을 때 저 멀리서 하늘을 찢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우웅. 스칼렛이 고개를 들었다. 먹구름을 뚫고 거대한 구조 헬기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헬기가 절벽 정상에 착륙하고 무장한 구조대원들과 의무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칼렛, 아가씨. 의무병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당장. 난 괜찮아. 스칼렛이 그를 밀쳐냈다. 이 사람부터 살려내요. 당장. 그녀는 의무병을 김 차장에게로 이끌었다. 구조 헬기 안.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의무병들이 김 차장의 상처를 소독하고 링거를 꽂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스칼렛은 의무병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녀는 담요 한 장만 두른 채 김 차장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헬기 안쪽 어두운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스칼렛의 아버지, 미국 대사였다. 스칼렛 내 딸아. 그가 딸을 안으려 했다. 스칼렛이 그를 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철부지 딸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분은 퇴물도 늙은 개도 아니에요. 그녀는 김 차장의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였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지가 명예를 되찾아줘야 할 진짜 영웅이에요. 대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는 지친 김 차장의 얼굴을 그리고 딸의 단호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지친 김 차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 차장. 그가 혼잣말처럼 혹은 의식 없는 그에게 말하듯 낮게 입을 열었다. 자네의 명예는 내가 되찾아 주겠네.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심한 듯 덧붙였다. 그리고 자네의 그 지독한 쓸모가 필요한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 혹시 한 장군이라고 들어봤나? 헬기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바다 위를 날아 육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 차장의 지독한 속죄는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